사람들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관광객들 많이 올라가는 통로인데, 그러니까 케이블카 타지 않으면은 여기를 거쳐서 되게 이제 올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위안부 소녀 해가지고 3명,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안부 증언을 처음 한 김학순 씨인가 뭐 이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상에 인색한 나라 아닌가요? 동상이 거의 우리는 이상하게 특히 근대 인물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상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사실 저 일본만 가도 그렇고 또 유럽 가도 동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 기념하는 긍정적인 인물의 동상은 없고 이상한 저 위안부 동상을 이렇게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막대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 일본을 방사능에 오염된 나라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등을 보면은 정말 예의가 없다. 이웃 나라 또는 이웃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 국제관계의 엄중함을 모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기 계신 선배님들 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의 나라 중에 우리와 우호적인 나라가 있나요? 일본을 뺀다면 없잖아요. 예, 미국은 저 멀리 있고 또 미국의 세계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예? 미국의 입장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중국이 우리의 우호국이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변에 그래도 한 나라쯤은 친한 나라가 있어야죠. 친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스스로 이제 걷어차고 있는 거죠. 친구를 걷어차고 있고, 그러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될 때도 일본 한 나라에 의해서만 식민지가 된 게 아니죠. 일본 한 나라가 그냥 식민지화 시킨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국제적으로. 네? 미국과 영국, 러시아까지 합의를 해서 일본,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지, 그러니까 합병해도 좋다. 이런 국제적인 합의가 떨어진 다음에 일본이 식민지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관계의 엄중함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몰라서 하는 행동은 철없는 거고 정말 철딱선이 없는 거고, 알면서도 하는 거는 뭐 그거죠. 김일성의 뭐 가근 이론 뭐 이런 그런 거에 따라서 한일 관계를 끊으면은 이제 이 남한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악의를 갖고 이제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일의 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과거 이제 특히 이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거를 역사 인식을 만들어내서 그걸 교육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가공의 인식,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의 인식을 만들어서 전파를 시켜온 겁니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악의적으로 증오의 역사관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 실린 그림인데, 이 조정래의 아리랑에 나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래 아리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조정래 아리랑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린 건데, 이게 장면은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1912년부터 18년까지 이제 토지를 측량해서 경계를 확정하고 또 소유권자를 다 조사를 했잖아요. 또 지목, 그러니까 이게 논이냐 밭이냐 뭐 대지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토지 등급도 조사하고 이래서 토지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 대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조금씩 개편을 해가면서 쓰고 있는 건데, 토지조사 사업 때 여기 지금 묶여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현장에서 직결 처분, 직결 총살을 했다. 소설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파출소장, 주재소장이고 이 사람이 뭐 거총, 그다음에 뭐 쏴 해가지고 이제 총을 쏴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은 없어요. 그 경찰이 직결 처분권이 있는데 경찰의 직결 처분권에는 현장에서 누굴 총살해서 죽일 수 있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완전히 날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식의 뿌리는 뭐냐면 그 교과서에서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그걸로 특히 배우고 저도 마찬가지로 배웠는데 이 69년도부터 그렇게 교과서에 쓰였었어요.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조선인의 토지를 수탈했다. 처음에 수탈했다고 썼다가 나중에 쭉쭉쭉 가서 이영원 선생님으로 밝혀낸 건데 나중에 가서는 토지 경지의 40%를 수탈했다. 또 그렇게 썼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근데 사실하고도 그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뺏겼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조선인들이 아무리 일본 통치하라 하더라도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고 그 항의의 기록들이 남아요. 토지를 수탈해 간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사료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 일본의 총칼이 워낙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치면은 해방 후에 45년 해방 후에 난 다음에 토지를 돌려달라는 싸움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송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뭐 40%나 수탈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써왔거든요. 쓰다가 그걸 이영훈 교수가 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증을 했어요. 논증을 하고 나니까 그게 2000 몇 년도에 가서부터 더 이상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여하튼 근데 대중들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본이 와서 토지를 수탈하고 또 그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학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위안부 강제 연행인데 위안부를 소녀죠. 소녀 나이 어린 소녀가 있고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 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일본 뭐 군경이 이렇게 끌고 가고 여기는 이제 끌고 가고 먼저 끌려온 소녀들이 이렇게 저기 타고 있는 트럭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물을 길러 나왔는데 여기 뭐가 또 쓰러져 있잖아요. 저거는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소녀를 그냥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퍼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이게 영화 2016년도에 귀향이라고 하는 그 위안부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소녀가 끌려가는데 한 소녀가 죽어요. 한 소녀가 학살당해서 죽고 한 소녀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원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원혼을 죽은 소녀의 원혼을 만나서 그 원혼이 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향인데 영어로는 보니까 단순히 고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서도 딱 이 장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일본군이 양파를 그래서 끌고 가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대중들은 저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알고 있는데 첫 이미지는 사실은 이거예요. 최초로 나온 이미지는 90년대 말입니다. 이게 윤정모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M의 이름은 조센 B였다. 조센은 이제 조선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조센이잖아요. 그리고 B는 창녀의 이제 P, 프로스티튜트의 P를 이제 B 해가지고 조센 창녀였다. 뭐 이런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그 97년판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아까 이렇게 위안부가 소녀를 군경이 납치해가는 연행해가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는 요때쯤 나온 거예요. 이 소설은 처음에 82년도에 나왔는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위안부로 간다고 나왔냐면 오빠가 징용을 가게 됐는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오빠의 징용을 면제받기 위해서 정신대를 이때는 뭐 정신대지 위안부도 구별을 못하던 때인데 정신대를 자원해서 간 걸로 나옵니다. 자원해서 간다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80년대 초에 나왔던 소설에는 이런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90년대 말이 되면 이미 위안부 증언인이 또 지금은 정의기억연대로 이름을 바꿨는데 정대협이라고 있잖아요. 위안부 운동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 단체가 91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90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활동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90년대에 와서야 만들어지는 이미지예요. 그 전에는 위안부에 대해서 우선 관심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두천 뭐 이런 데 있던 미군 위안부를 무슨 뭐 미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납치당한 여성 이렇게 기억하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미군 위안부가 된 뭐 불행한 여성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한국 정부가 또는 미군이 강제로 위안부로 만든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슨 그 인생 자체를 보면 좀 안 됐지만 그러나 그걸 무슨 역사의 피해자로 보지는 않는데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봤어요. 안 봤다가 이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서 90년대쯤 되니까 이제 이런 가공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영상을 장면을 하나 더 보시면 요건 이제 60년대에 일본군 위안부가 등장한 영화인데 이 신영균 씨가 주연을 했어요. 신영균. 며칠 전에 보니까 뭐 500억인가 뭐 기부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위안부는 아니고 버마 전선인가 뭐 이러는데 버마의 게릴라예요. 버마인 게릴라하고 이제 조선인 일본군 병사죠. 조선인인데 일본군 그러니까 장교입니다. 장교가 된 둘이 뭐 어떻게 이 전선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다가 둘 다 죽는 무슨 좀 비극적인 드라마인데 여기에 이제 위안부가 나와요.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거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거를 잠깐 좀 보실게요. 솔직합시다. 아주 여러분 같은 반도 출신이요. 한국은 그대를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애국 충성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거 누가 된다는 거야? 대화를 잘해주니까 환장했나 보지? 누군가 명수지만 그 사람들이 형은 절대로 용서한다. 빨리 봐. 앞에 봐요. 누군가 아줌마를 부탁한다. 여기입니까? 응. 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두지만 명예는 절대로 용서한다. 알았습니다. 왜 손절했어? 내 나까지 애쓰고 알았다면 자기까지 말이야. 지금부터 대치한다. 어머니들아. 아무도 자, 야, 나도. 자, 지금 일본군 위안부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위안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헤어스타일이? 퍼마를 하고 있어요. 퍼마하고 있고 원피스 입고 있고 그리고 아주 건들건들하죠. 병사나 장교쯤은 막 갖고 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군 위안부 영화예요. 그럼 이게 또 그럼 사실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미군 위안부 이미지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미군 위안부 이미지를. 그러니까 나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뭐 끌려가고 뭐 열 몇 살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물론 나이 어린 10대에 갑니다. 10대에 가는데 대개 부모나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팔아요. 왜 저 60년대, 70년대에는 없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60년대에는 식모가 많았잖아요. 어? 딸을 보내잖아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있나요? 자기 딸을 남의 집에 가서 무슨 허드렛 일을 하게 그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냥 보내요. 근데 식모보다는 낫잖아요. 식모가 낫잖아요. 식모가 차라리 일반 가정에 보내는 거고 이거는 그 모집업자한테 넘겨요. 딸을. 모집업자가 와서 물론 꼬입니다. 뭐 좋은 일자리가 있고 뭐 일본군 일본군 그 병원에서 간호하는 일이라든가 뭐 세탁하는 일이라든가 청소하는 일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쉽게 돈을 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감언이설로 거의 그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딸을 넘겨줘요. 딸을 팝니다. 딸 팔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하면 다 그래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딸을 팔고 뭐 일본만이 아니죠. 지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납치도 하고 딸도 팔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던 사람들인데 그하고도 또 달리 실제하고도 달리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심도 없을 때입니다. 특히 자 한일협정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논의가 됐던가요?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역사의 피해자로 그때 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징용 노동자 문제는 거론이 됐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들이 되고 그랬는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군 위안부가 무슨 뭐 미군이라든가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위안부가 된 걸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도 그렇게 국가 폭력에 의해서 뭐 희생된 희생자로 그렇게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물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90년대 오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군이 관여한 부분이 밝혀져서 일본 정부나 일본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상의 요구를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사실 지금까지 이제 끌고 왔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일본 관원이 강제로 끌고 갔다. 끌고 가서 감금 상태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했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노예 생활을 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확 박혔고요. 그걸로 사실은 그게 사실 정대협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인데 그게 한국 정부의 한국 외교부의 외교 정책까지도 대일 외교 정책까지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오르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서 최선의 사실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했고 또 일본 정부가 돈을 냈잖아요. 돈을 내서 그러니까 10억 엔이죠. 10억 엔. 그러니까 10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내서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냥 그 재단을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재단을 해산시켜서 다 원위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지금은 반일주의가 한일 관계 자체를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는, 국교 자체를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직접적인 발단이 된 거는 징용 배상 판결이죠. 징용 배상 판결로 지금 작금의 한일 관계 위기가 왔고, 이게 이제 2012년 5월하고 201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2012년에 그 나왔을 때는 4인 재판부에서 했어요. 김능환이라는 사람이 주심이었고 재판장 이인복, 그다음에 박병대, 안대희 이렇게 이제 4명이 이 재판을 했습니다. 얘기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자, 위안부는 징용이죠. 징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렇잖아요. 군대에 가는 것처럼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서 근로자로 징발을 해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영장을 던져서 영장을 주고 어디 가서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말에 그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 특히 이제 탄광, 그 다음에 군수공장, 그 다음에 공사장. 공사장도 일반 공사장이 아니라 무슨 뭐 비행기라든가 비행장 또는 뭐 항만 이런 비행장 또는 비행기 경납고 뭐 이런 시설을 공사하는데 노무자들이 필요해서 노무자들이 쉽게 자발적으로는 확보가 안 되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확보한 게 이제 징용이죠. 그런데 어쨌든 일하기 싫은데 가서 일하기 싫은데 간 사람도 있겠죠. 징용영장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상 뭐 그러니까 그 한일 청구권 회담할 때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으로 간 노무자는 39년부터 45년까지 한 72만 명 정도 돼요. 72만, 7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국가가 영장을 때려가지고 일본 정부가 영장을 때려가지고 끌고 간 사람들은 10만 명 정도 돼요. 그건 44년 9월부터인가? 44년 9월부터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그 전에는 모집입니다. 모집하고 그 다음에 모집하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총독부가 나서요. 총독부가 안 나서면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 와서 모집원이 와서 탄광에 모집 인원이 모집자가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갈 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 후생성이 연락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일본 후생성이 조선총독부에 연락하고 조선총독부는 각 도, 군, 면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할당해서 미리 약속이 돼서 그 면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일본 탄광의 모집원이 가면 면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본에서 이렇게 모집한다니까 가라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강제로 가게 하는 건 아니고 가도록 자꾸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압박은 있죠. 프레셔는. 그러니까 뻔히 아는 처지인데 면의 노무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라고 막 권유를 하니까 뭐 형제가 여럿 있는데 누구를 보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하면 그거를 거부하기 힘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영장이 나와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안 가려고 마음먹으면은 끝까지 안 가려고 마음먹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모집 또는 관할선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징용은 그런데 분명히 일본 공권력이 작동을 해서 강제로 물론 끌고 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죠. 그게 이제 일본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구권 협정에서는 다룬 바가 없으니까 그로 인한 피해 배상을 이제 요구할 수 있다. 청구권 협정에서 안 다룬 거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 해서 2012년 5월 달에 그 전까지는 다 이런 징용 배상을 요구하면 다 기각을 시켜왔는데 이때 요 네 사람이 뒤집었어요. 네 사람이 뒤집었는데 특히 저 김능환이라는 사람이 주심으로써 저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